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뭐 거창하게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생성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의 프롬프트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여러분들만의 엔지니어링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조교수고요. 저의 연구 분야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생성형 AI와 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좀 이미지에 특화된 연구 과정을 거쳤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 중에 이제 이미지를 잘 처리를 해서 이것을 어떤 그 이미지 크리에이션 하는 도구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온라인 강의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온라인 강의는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을 내서 학습을 하셨으면 하는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과학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내용이지만 사실 이 교육이 저희 학교 전 학과 교수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산업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특강,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성한 건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오픈 특강이죠. 유료 특강도 많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의 커넥트 재단에서 만든 좀 괜찮은 특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커넥트 재단의 그 사이트는 문을 닫았고요. 폐쇄가 됐고 부스트 코스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참고로 부스트 코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특강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굉장히 리스트가 많은데 그 리스트들 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특강들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 수업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기보다는 이 오픈 코र्스로 해서 외국에 있는 강의들을 캡션을 붙여서 제공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과학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충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이해하는데 이 강의를 다 들으시려면 한 이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인공지능의 이해도 MIT에서 제작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지평 캠퍼스 이 강의를 마치고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링크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해의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사실 좀 내용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학적 이론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부분 단락마다 각 분야에 되게 전문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분야라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구현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고 구현을 시키는 그 단계의 어떤 기본 원리,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공지능 전문가 특강으로 각 분야에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아웃 오브 데이트 되어 있는 특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작할 당시에 가장 최신의 기술을 현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했던 거라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강의와는 별개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이 온라인상에 있는 특강들을 들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과목을 설계하거나 혹은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에 걸쳐서 사실은 하루에 2시간씩 진행하는 강의라 어떤 깊이를 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분야, 영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각각의 그 전공 분야에서 이 기술을 혹은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을 갖게 된다면 저는 사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해 보고요. 그리고 전통적 AI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하면 판별 AI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판별 AI와 생성형 AI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주요 생성형 AI 모델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AI를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엔 또 이 응용된 AI 기술이 우리한테 어떻게 직업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사회학 측면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공 분야에 있어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이트를 갖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생성형 AI라고 이렇게 명명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마 이제 머릿속에 몇 가지 서비스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뭐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보통은 유튜브를 가장 먼저 떠올리거나 지금은 이제 챗 GPT를 떠올리거나 개인화 마케팅도 해당이 되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얼마 전만 해도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나오는 대답이 챗 GPT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챗 GPT, 제미나이, 퍼플렉스티, 클로드 말고도 뭐 그록이라든지 마누스라든지 더 굉장히 많죠. 요새는 또 선전에 위튼 AI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서도 제가 유튜브와 뭐 여러 OTT를 소개했지만 아이콘을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냥 일상에서 이 AI가 안 쓰이는 곳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최신의 전자제품을 사게 된다면 내가 잘 운영은 하지 않더라도 AI의 어떤 기술이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본 사진일 텐데요. 자율주행차죠.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로 우리가 사용도 하고 있죠. 지문 같은 경우도 해보셨죠? 보면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받으면 저의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제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을 몇 번 찍죠.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얼굴을 찍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나의 정보를 이미지로, 지문 같은 경우도 이미지 인식인데 몇 장밖에 주지 않는데도 너무나 잘 인식하죠. 그죠?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까지 저희들은 되게 오랜 시간 연구를 했는데 지금의 기술은 몇 장에 얼마 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해 줘도 기계는 이제 나의 정보를 잘 이해하고 인식을 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던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활 쏘는 사진이죠. 자, 지능일까요? 아닐까요? 이 친구가 지금 지능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 지능을 발휘하고 있죠. 예, 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는 사실상 처음부터 관역을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 이 활과 화살을 받았을 때는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자기 어떤 운동신경,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놓여있는 어떤 바람의 세기, 방향,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고려해서 부단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명중시켰겠죠. 예, 지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지능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친구도 인간의 지능 발휘 능력보다는 조금 레벨이 수준이 떨어질진 몰라도 처음부터 공을 물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주인이 던졌을 때 물고 오면 간식을 주고 물고 오지 않으면 간식을 안 주고, 자, 이런 어떤 학습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지능을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사실상 비싸기도 하지만 구조 자체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인공지능이라 함은 기계가 뭔가 일을 수행하는 건데 얘도 일을 수행하는 건데 얘는 지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요 밑에 있는 문장, 엄청나게 복잡한 장치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스로의 판단 없이 정해진 움직임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를 했던 어떤 행위는 스스로 그 처음 만나는 환경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지능을 발휘한 거겠죠. 예. 왜냐하면 열심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학습을 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맞는 답을 적고 있기 때문에 지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사진을 딱 보고 몇 월 며칠일까요? 가을이죠. 예, 가을이라 하면 통상 그래도 이렇게 단풍이 들었으니까 10월 정도,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단풍을 우리가 많이 못 봤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고 몇 월 며칠일까요? 사실 며칠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대략 10월, 11월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 한 장만 보고. 한 1년, 2년밖에 안 된 꼬마에게, 아이에게 몇 월이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대답을 우리처럼 바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사계절을 경험했어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고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진을 딱 보고 몇 월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10월, 11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 이분은 몇 살일 것 같아요? 대부분 70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의 다 하시죠? 설마 2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이분의 나이를 추론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세월 동안 10대 전 연령에 대한 이미지들을 막 기억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고 그분들이 어떤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지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데이터를 어떤 목적하에 막 정보를 집어넣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즉 감각, 이 몸에 이제 저희 감각 기관들 있죠. 이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그래서 뇌에서 어떤 그 일련의 그 처리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라는 걸 하고 또 이제 그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사실상 기계가 행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우리 일상의 인공지능 하면서 이제 퍼플렉시티 클로드 보여드렸지만 너무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말하는 근데 천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면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만 두드러진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은 그냥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천재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강인공지능이다, 약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천재는 약인공지능, 즉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에 해당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강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발휘하고 있는 지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왔고 앞으로 만날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A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반응하는 능력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약간 자율신경계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반사적인 어떤 그런 그 지능에 대해서만 사실상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지능을 발휘하는 누군가를 갖게 되었고요. 그 누군가라고 하니까 너무 사람 같은데 지능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잘 다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모방 구현해 나간 것은 맞지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배워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꾸 기술은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선까지 배울 수 있는지 어느 지점까지 추론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극한까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그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정말로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기회만 주어졌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기술을 잘 다룰 수 없다면 그 기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표현할 때 생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이해라는 단어를 써요. understanding이나 think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는 think나 understanding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이 think하고 understanding 한다는 것과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건 맞긴 하지만 정말로 인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보다, 그러니까 저 자신보다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죠. 새로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거. 즉 예를 들면 갑자기 제가 이미지 처리 분야에 있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와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고민해보지 않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가 어떻게 처리된 거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이죠. 저는 아마 머뭇머뭇거릴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챗 GPT나 클로드에 업로드를 시키면 걔는 아마도 드라마틱하게 사실이건, 그러니까 그 질문자가, 프롬프트를 올린 사용자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머뭇거리는 시간과 다르게 그는 1초도 안 돼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얘네들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대부분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퍼센테이지로 딱 명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8, 90%에 가깝게 제대로 된 맞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 즉 AI 에이전트로부터 얻는 그 피드백, 결과물이죠. 결과물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면 안 된다.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과정은 사실상 흡사 인간과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들한테 사실은 가르치는 순서이기도 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한테 너가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고, 자 그렇다면 컴퓨터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너도 그러한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말이 그런 거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작동 과정은 일단 제일 먼저 문제를 정의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세계가 의식할 정도로 정의를 디파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진 않습니다. 바로 자동반사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어떤 깊이가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 작동 과정을 실행을 합니다. 즉 일단은 문제가 뭐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려면 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내 분야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명확하게 그리고 되게 높은 수준의 고수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신의 기술을 쓰겠어가 아니라 나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내가 지금 처한 내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적으로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챗GPT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테크니션, 개발자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단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자,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과정이 잘 진행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잖아요. 챗GPT나 명확하게 내가 이 친구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 답,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지금 얘한테 물어보는지가 명확하게 기술이 되지 않는다면 메아리같이 의미 없는 헛소리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건 일단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죠. 그 안에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을 하고 싶다. 즉 다시 말해서
인물,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들 중에 노인인지 아니면 어린 청소년인지 아니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일단은 내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은 대상, 즉 다시 말하면 레이블이 정확하게 매겨져야, 그러니까 적시가 돼야 그 친구를 학습하고 그리고 나서 기계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지도학습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들어본 예시일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나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또는 개인지 고양인지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준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수많은, 좀 전에 든 예시를 그럼 남성 여성 구분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남성의 사진과 수많은 여성의 사진, 여기서 수많은에 포함되는 건 바로 연령대, 인종, 그리고 뭐 기타 뭐 헤어스타일의 정보를 다각도로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진을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계획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쨌든 기계한테 들어가면 다 1과 0이라고 하는 수치로 변환이 돼서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 뭐 텍스트도 그렇지만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연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물론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 받쳐준 거죠. 이러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이터가 지금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집한 데이터들에게는 레이블을 붙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자 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남성 또는 여성의 레이블이 붙어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진에 있는 인물은 남성이다. 그러니까 사진이 들어가면 남성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데이터는 수집이 되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모은 데이터를 보고 규칙이나 패턴을 스스로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지능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차이가 스스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기술에서 있어서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그 단계 전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베이스 드리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베이스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 기반이 아닌 룰 베이스드, 룰 드리븐, 그러니까 규칙 기반으로 저희들이 알고리즘을 작성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남성 여성 얘기를 했다면 남성 여성보다는 개 고양이가 더 말씀드리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 형태가 좀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규칙을 알려준 거죠. 뭐 귀가 이렇게 쫑긋이 섰다든지 아니면 주둥이가 좀 튀어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상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어떤 피겨의 규칙들을 알려주고 그 규칙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카메라라고 하는 시각 센서를 달고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를 하거나 혹은 레코그니션,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능력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이 데이터 기반이 아니라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으로도 그러한 능력은 발휘해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보고 규칙이나 패턴을 스스로 배우는 과정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나니 훨씬 더, 그리고 이제 그 GPU를 쓰면서 좀 더 이렇게 연산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다 보니 이 기계의 퍼포먼스 능력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정말로 상향곡선을 그린 거죠. 컴퓨터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이 트레이닝에 해당합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강화학습 말씀하셨지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준지도학습. 이거는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할 거냐.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표현해서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레이블이 없지만 학습을 해서, 그런데 학습 방식을, 그러니까 다양한 알고리즘을 써서 말씀드린 규칙이나 패턴을 스스로 배우는 그러한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물 이미지의 성별을 분류하는 경우는 분류 모형에 특화된, 그러니까 분류 모델이죠. 특화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새로운 사진이나 문서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바둑과 같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죠. 페널티나 보상을 통해서 어떤 리액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아이들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학습 알고리즘이 아마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고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 방법도 다양하지만 그 학습 방법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말해야 할지, 늘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저도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모델은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학습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모형이죠, 모형을 완성하는데, 그 모형이 웰메이드 모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쓸만한 모델이 되기까지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건 다양한 수식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다양한 수식을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내 목적하는 바대로 모델을 만들려면 그 다양한 알고리즘, 즉 수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그 수식을 쓸 수 있고요. 그 수식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또 능력을 갖춰서 알고리즘을 잘 구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이 다 언제나 잘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걔네들을 잘 구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그 알고리즘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모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다루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잠깐 미리 드립니다. 이제 그거를 누가 도와주냐? 바로 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에이전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추측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70대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은 나이를 유추할 수 있었고, 그 단풍이 진 사진을 보고 계절, 시기, 그러니까 9월이다 10월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바로 요 예측 단계죠. 추론해서 어떤 결과를. 이 말을 좀 바꾸면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건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 시점까지 학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 만나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혹은 아직은 들어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을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어떤 모델이 궁금하니? 혹은 뭐 관심 있니라고 하면 시계열 모델을 알고 싶다는 얘기를 하길래, 어머나, 웬 왜지? 했더니 저는 그 학생을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주식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사실은 기계학습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굳이 다루지는 않는데 그 학생이 특별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학생들이 자기의 지금 현실 삶에 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녹여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뭐 그냥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죠.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부하는 과정과 AI 학습 과정이 어떻게 비슷한지 좀 뭐 보자면, 일단 문제를 정의를 내리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시험에서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 자, 어떤 문제를 풀지를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고, 공부할 때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 이런 거 자유를 모으거나 스스로 정리를 하죠. 사실은 저희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교재를 읽고 문제를 풀며 반복 연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온 문제를 보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인공지능이 행하는 어떤 일련의 그 수행하는 과정은 그냥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신경계가, 특히나 이제 자율신경계들이 내 몸의 체온도 조절하고 의식하지 않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뇌 안에 여러 가지 그 부위들이 작동을 하죠.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뭐 전두엽의 동작이라든지 전두엽의 동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다른 이수진, 또 다른 이수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좀 더 많은 시간으로 확장시켜서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이 기계를 어떻게 다룰까 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전에는 규칙을 알려줬다면, 그래서 그 규칙, 즉 패턴을 기반으로 예측이나 분류를 수행하는 기술을 우리가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양한 특징들로부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고양이, 개, 이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습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특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특징을 찾은 걸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미지를 주었을 때 그 머신러닝 그 기계는, 즉 이 모델은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이 이미지를 넣어줬더니 고양이가 아니라 개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없애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과정을 알아서 학습을 시켰어요. 넣어줬더니 고양이가 아니라 개라고 나왔어요. 배포하기 전에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횟수를 더 늘리거나 이제 다양한 방법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그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 코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트레이닝 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류를 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사실상 아까 그 정의를 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보다는 규칙상으로는 개라고 인식하기 쉬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개도 요즘에는 성형을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처진 귀를 잘라가지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개로 구별할 수 있는 고양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학습하는 방식은 대상에 대한 특징을 추출해서 그 특징들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근데 아무도 이 사진을 보고 개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특징을 통해서 분류를 하긴 하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이 기계보다도 훨씬 더 지능적으로 잘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계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미지를 개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규칙이 충분하지 않거나 규칙을 유지보수하기 어렵거나 자,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컴퓨팅적으로 구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이 바로 그 방법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로부터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을 자동으로 학습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 학습이.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뭐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이 이미지들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성능 지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를 해놓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포함이 되면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잘 시켜서 이 모델을 완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완성한 모델에 우리가 한 번도 학습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
모델을 거쳐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성능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성능 지표가 좀 우수하게 나왔다면 모델은 잘 학습된 모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모델을 제가 단순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생성 모델에 비하면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인지하는 모델은 굉장히 성능이 정말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의 눈보다도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지금의 기술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학습을 시켰을 때 각각의 특징하는 그 규칙들이 다른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끔 분류하는 경계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직선 방정식이 모델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원점이 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만약에 해봤을 때 뭐 y는 뭐 EX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원점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0.1이라고 한다면 y는 EX 플러스 0.1 정도 되는 수식일 겁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의 기계학습을 통해서 얻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자, 이런 분류 경계선을 잘 분류하는 경계선을 찾아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모델을 완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1, 0은 컴퓨터 안에서는 true와 fals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넣었을 때 털이 긴지 짧은지 되게 많은 특징들이 있고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를 학습시키는 기법, 방법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크게 세 학습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방금처럼 우리가 사진을 주고 그 사진이 고양이, 이미지 1이 고양이, 이미지 2 고양이, 이미지 3 고양이 쭉 이미지에 뭐 한 1000장, 만장의 고양이 사진, 그 다음에 한 만장의 개 사진.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라벨이 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벨이 있다, 레이블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답이 있다 하는 데이터는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 안에서의 패턴을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데이터에다 레이블을 붙여서 수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의 돌아다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떠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비지도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온라인 상점 안에서의 어떤 고객의 선호도라든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해서 어떤 마케팅을 할 때 보통은 비지도 학습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강화학습은 아까 강아지가 이 공을 물고 오는 거 특정 환경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벌칙을 받으면서 최적의 행동 전략을 학습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파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좀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게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도학습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비지도학습에서는 연관규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그 어떤 상호 관계성을 좀 따져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계학습에 있어서 우리 아까 제가 수학, 수식 말씀을 드렸는데 확률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베이스의 분야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학이라고 하는 수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수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수학의 어떤 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 측면에서는 확률과 그리고 저는 선형대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어떤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보려면 인간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측면에서 따져보지만 이러한 데이터에서는 어떤 그런 심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벡터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의 관계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선형대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좀 더 이 인공지능의 어떤 수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화학습의 지금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도 저렇게 덤블링 하는 게 쉽지 않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탑재하고 이 기계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건데요. 되게 무자비하게.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관절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기계 자체는 사실상 그러니까 로봇이죠.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저는 확실히 물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비약적인 발전이 하드웨어의 발전, 뭐 반도체 발전, 경제 가치의 변화 뭐 등등이 있지만 컴퓨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서 이러한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이나 학습 방법을 분류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상 학습 방법은 어떤 학습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거죠. 책으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동영상 강좌, 인강을 보든 방법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학습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력하는 어떤 목적이 조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생성 모델에 대한 방법도 이러한 방법들이 좀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이제 어떤 모델을 개발하면 지도학습이야 비지도학습이야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23년도에 데이터 구축 과제를 진행하면서 웹툰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웹툰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텍과 같이 진행한 과제였는데요.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를 쓸 때도 그런 항목이 있어요. 학습 방법이 지도냐 비지도냐. 사실은 지도이기도 하고 비지도이기도 한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그 과제의 목표였기 때문에 지도 학습이었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든다는 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에 적합한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 학습이었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크리에이션 하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현세 작가가 그린 그림의 어떤 스타일로 지금 뭐 지브리풍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자 그런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생성하는 모델 안에서는 사실상 또 지도 학습의 방법만을 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메인은 비지도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정의 내린 데 있어서 이 학습 방법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어떤 방법을 써서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목적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이 학습 방법이 이러한 퍼포먼스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응용 사례도 조차도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뭐 강화학습이든 이 학습 방법을 쓰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읽어보시면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지도학습의 방법을 쓸 것이냐 비지도학습의 방법을 쓸 것이냐 강화학습의 방법을 쓸 것이냐로 귀결되는구나라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원본 데이터와 유사하면서도 독창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실제로 저는 기술과 예술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통점이 바로 창조,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공학과 과학의 구분을 어떻게 짓니? 라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 내리는 정의 내리는 내용이, 과학은 입증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공학은 창작하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는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창작이라는 단어가 기술과는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 생성형 AI, 즉 생성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창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에 기대게 되는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오리지널리티,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유일한 창작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또 기회를 얻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및 분류를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되게 기계가 분류를 하고 인식을 한다는 게 놀라웠는데, 그것을 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기술도 놀라운데,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결과물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춘 AI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정말 유사해지고 있는 거죠. 자, 대규모 데이터셋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특정 프롬프트나 요청에 따라 독창적이고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가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사용자의 특정 요청이죠. 그것을 커스터마이즈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화한 거죠. 어떤 기술은 어떤 만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컴퓨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지만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들이죠. 에너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먹는 거 빼고 다른 어떤 일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알려만 주면 그것을 얘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컴퓨팅 기술로,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목적인데, 독창적이기까지 한 겁니다.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기계가 이해하고 분류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자, 그러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디스크리미너티브 AI, 판별형 AI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은 특정 입력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거나 예측하거나 이제 추론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었고,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 패턴 인식 및 분석,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동 방식은 사실상 좀 전에 제가 짧지만 또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기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작업. 자, 확률적 예측을 통한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건 이제 모델을 완성한다는 거죠. 자, 규칙 기반 또는 통계적 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통계학 분야의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차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통계학 쪽에서는 그전에 규칙을 알려줬다면 지금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 또는 모델들을 완성한 겁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죠. 이미지 분류, 스팸 메일 필터링, 추천 시스템, 의료 진단 보조, 금융 리스크 분석. 아마도 관련해서 계신 분들은 다 인공지능 기술을 작성하지 않아도 많이 가져다가 활용하거나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학부생 애들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자, 생성형 AI가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죠. 기술의 발전인데요. 자, 컴퓨팅 파워의 향상도 물론 있지만 빅데이터의 축적도 당연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도 있었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 제프리 힌튼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최신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게끔 인공지능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들만 그 기술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 일상에서 이제 이 기술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연구자나 개발자나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70억 인구의 이제 머리들이 다양한 상상을 하고 다양한 이제 기대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요구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요구에 따라서 또 이 기술이 잘 리액션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컨텐츠 생산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 창의적인 작업을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일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 도제식 교육, 특히나 이제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창작의 영역을 예술 분야로 한정을 짓는다면 되게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제는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술 위에, 어깨 위에 앉아서 창작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이 무료든 유료든 어쨌든 디플로이,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 서비스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점 또는 다양한 루트로 이 기술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라고 하는 모델이 물론 당연히 관련한 공학자들이 기술을 잘 개발한 게 가장 원천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학자는 옛날에도 이런 기술을, 지금과 같은 기술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술은 끊임없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술이 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느냐, 일반인들이 그 기술을 다 쓸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은 모든 주차장이 아마도 다 번호판 인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은 벌써 20년, 30년 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이제서야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된 기술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한 기술들 안에서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술이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퍼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일반인들이 편하고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시기가 제 기억으로 2023년 2월인가 1월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챗 GPT를 제가 먼저 안 게 아니라 이 분야와 컴퓨터 사이언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저희 언니가 써보고 저한테 너 써봤어? 하고 물어봐서 아니?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저는 쓸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권하고 또 미디어가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써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써보면서 이제 그게 제가 챗 GPT를 처음 만났던 에피소드인데요. 이렇게까지 빠르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모든 그 사람들이 쓰게 될 거라고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의 등장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성형 AI 기술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들여다보자면 또다시 인간의 신경망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뉴런, 신경세포에서 덴드라이트와 시냅스와 엑선입니다. 시냅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시각을 통해서, 눈이라고 하는 시각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을 받죠. 청각 센서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 소리에 대한 정보를 받고, 뭐 촉각도 있고,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뉴런세포, 신경세포 하나만으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한 프로세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패턴을 찾아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와 사람의 우리 뇌의 동작과를 견주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인공신경망도 똑같이 인간의 아주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게 그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자기가 받아들인 그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라벨과 쌍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그 결과가
맞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서 수치, 정보값으로 파라미터 값을 도출해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장이 아니라 100장, 1000장, 10,000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웨이트라고 해요. 가중치라고 하는 거죠. 이 데이터, 이 사진, 이 이미지 가지고 우리가 강아지라고 판단을 하기까지의 웨이트가 값이 1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70점, 즉 0.7의 웨이트 값을 갖는다면 그거와 유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는 강아지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웨이트 값을 마련을 하는데요. 그 웨이트 값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 서메이션, 그러니까 총합을 하는 일이 바로 여기 셀 바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활성함수라는 것을 거치면서 판단을 하는데, 자, 그 판단을 하는 역할을 이 시냅스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개다, 고양이다라고 우리가 결과를 얻는데 그 결과를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액선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축색계 말단으로 이제 다음 세포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요 애 하나를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랭크 로젠블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일단은 연구 분야는 심리학인데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신경세포 뉴런을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으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 애가 바로 이름이 퍼셉트론입니다. 우리가 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 정보를 전달을 받습니다. 이제 인풋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퍼셉트론은 방금 말씀드린 프랭크 로젠블레트가 구현한 하나의 모델,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값들은 이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웨이트 값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웨이트 값이 계속해서 이 모이면서 하나의 이 셀 세포체에 이 서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로젠블레트가 만든 퍼셉트론의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XI라고 하는 것은 10만 장이면 X 10만에 해당되겠죠. WI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미지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미지에 생성되는 웨이트 값입니다. 자, 이 B는 바이어스의 약자로 이제 편향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0만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그 학습한 10만 장의 어떤 정보가 서메이션 돼서 그것이 강아지다, 고양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액선 힐럭이라고 하는 여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요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자, 스텝 펑션이나 시그모이드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퍼셉트론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제가 아까 복잡한 알고리즘들의 어떤 취합이 하나의 모델, 모형을 완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판단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뉴런에서는, 신경세포에서는 임계값을 넘으면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돌아간다든지, 자, 이런 건 우리 뇌에서 진행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액선 터미널을 통해서 나온 결과 0인지 1인지 그 결과물이 이제 아웃풋 출력 단자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프랭크 로젠블레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퍼셉트론 하면 퍼셉트가 이제 인지하는 거잖아요. 시각의 인지 과정. 자, 망막을 통해서 받고 그것이 시신경에 전달이 되고 이제 뇌 안에는 다양한 어떤 부위들이 있는데 그 부위 안에서의 이제 일련의 이제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프로세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내 눈으로 본 이 친구는 강아지야, 이 친구는 고양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처럼 퍼셉트론도 입력값을 받고 가중합, 아까 이제 그 학습을 하면서 이제 특징을 찾아 나가는 웨이트 값이 생기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정보여야 의미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값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어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끔 됩니다. 요 임계점을 넘으면 1이야. 넘지 않으면 0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 자, 요것을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지각 과정을 기계로 구현하는 그러한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대단하죠. 1957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 여러분들 아마 앨런 튜링을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암호 해독가, 그래서 전쟁 때 혁혁한
역할을 했던 알란 튜링, 혹시 기회가 되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 관점에서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한번 물음표를 던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젠블레트 말고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인간의 어떤 뇌의 작동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아이디어를 제공한 여러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랭크 로젠블레트가 더 그 인공지능 역사에서 음이 지워지는 이유는 인간의 지각 과정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패턴을 인지하는 전자장치를 만들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심리학도 연구하면서 컴퓨터 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등 감각 정보,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사이버네틱스, 기계적, 기술적인 게 좀 이렇게 각광받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멋지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시대적으로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로 좀 더 오리엔트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물학적 과정을 기계로 모방하려는 시도를 했고요. 전자뇌 만들기의 열풍 안에서 이는 좀 더 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우리의 그 뉴런, 신경세포를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지능을 발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사실상 기술, 컴퓨팅 기술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정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잠깐 해봤을 때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영화 속에서 봤던 뭐 허라든지 그 인간과 정말 유사한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과 같은 그 로봇, 기계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바로 이 생성 모델의 변천사입니다. 처음에 생성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겐이라고 하는 모델로 만났습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생성자와 적대자, 진짜와 가짜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정말 가짜이지만 진짜 같은 진짜를 만들어낸다. 뭐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VA 같은 모델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암호 해독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코딩한다, 디코딩한다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초창기에 이메일 보낼 때 이메일을 그냥 못 보내고요. 인코딩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받으면 디코딩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날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부호화하는 거죠. VA라고 하는 기술로 우리가 같은 모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코딩과 디코딩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른 모드로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모델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성공을 한 시기가 바로 2014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었던 겁니다. 제가 2016년에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개발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컨텐트 이미지가 있고요. 스타일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컨텐트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호의 뭐 별해 있는 방? 가장 많이 예시로 나오니까. 혹은 아니면 뭐 렘브란트의 초상화? 자,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니면 모나리자. 뭐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그때 컨텐트는, 자, 모나리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컨텐트는 뭐에 해당할까요? 어떤 피겨, 형상이죠. 그 이미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컨텐츠가 우리말로 하면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스타일은 뭘까요?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화풍,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언어로 따지면 뭐 뉘앙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건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는 내용만 있죠. 근데 텍스트 안에서도 톤이라는 게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림, 이미지 안에는 컨텐트,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구성하는 어떤 분위기란 것이 있습니다. 뭐 뉘앙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걔네를 구별을 짓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팅적으로. 그래서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그 유지한 컨텐츠 안에 우리가 느꼈던 스타일을 입히는 거예요. 트랜스퍼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전이잖아요. 매핑이라고도 표현을 좀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각각의 정보를 컨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죠. 합치는데 잘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컨텐츠도 살리고 스타일도 살리고. 다만 얘네들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학습할 때 스타일을 가지고 학습하는 모델,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하는 모델로 이 둘을 합쳤을 때 차이가 거의 나지 않도록 모델을 완성하는 거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모델의 퍼포먼스,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겐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스타일을 변환시킬 수 있는 모델까지 만든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성 모델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PT,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챗 GPT, 트랜스포머 계열의 이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년 초반입니다. 지금 GPT-5죠. 예. 혹시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GPT-4가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건 혹시 아시나요? 써보셨나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너무 친절하게 막 아하 그렇군요 뭐 아 정말 뛰어나세요 뭐 이런 어떤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리액션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그 성향이 다른데 어쨌든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GPT-4의 그러한 리액션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반응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피드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황되게 친절한 거죠. 마치 사랑합니다 고객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그래서 GPT-5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배제시켜서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원성이 커져서 다시 GPT-4를 살렸다는 아티클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외롭구나. 굉장히 그러한 반응에 굉장히 열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 생성형 모델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방금 제가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뭐 그림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거에 기대면 굉장히 차원이 좀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있는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잘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에 어디 사진에 빵꾸가 났다. 이게 구멍이 났어요. 탔어요. 자, 얘를 복원시키는 일은 이 자연어 처리에 비하면 주변에 있는 픽셀들을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확장시켜서 잘하면 돼요. 잘하면. 근데 언어는 다르죠.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사용한 이 한국어로도 저는 소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난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어를 처리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신이 일어나다 못해 이제는 그 언어로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고 상용화되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전혀 이러한 기술과 관련이 없이 우리 일상에서 마치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생성형 AI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미지든 아니면 음성이든 아니면 텍스트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생성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시기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AI를 응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예술계 쪽, 그러니까 이미지나 사운드 이거를 직접적으로 혹은 국문학과, 글쓰기 이런 쪽의 분야에 계신 분들 외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생성형 AI를 만드는 회사가 출시하고 있는 API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단계로 교육의 패러다임 혹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꾸시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바꾸시지 않으면 남들보다도 시간을 더 많이 쓰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성형 AI, 즉 AI 에이전트를 쓰셔라.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연구비나 과제비에서 쓰실 수 있다면 유료 버전을 쓰셔라 라고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API를 쓰는 것도 있지만 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데요.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와 있고, 그래야 이제 저희 연구자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한테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생성형 AI 기술의 산업적인 역량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는 컨텐츠 기술 개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방송국 같은 데를 보면 최신의 컨텐츠 기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선거 때, 특히나 대선 때 이게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시면 와, 얘네들 되게 유치하지만 뭔가 새롭네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JTBC가 생기기 전에는 SBS가 좀 그렇게 돈 투자를 좀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JTBC가 좀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MBC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는 방송국이, 특히 이제 공중파 방송국이 최신의 미디어 기술을 잘 이렇게 우리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내보여주는 어떤 매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컨텐츠 기술을, 그러니까 그래픽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향상시킨다거나, 자, 이런 건 되게 오래된 그 기술의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기사 작성이라든지 개인화된 컨텐츠 생성이라든지, 자, 이거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동 기사 작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보다 보면 끝에 가서 AI 작성이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기자 이름이 아니라 주로 보는 메인 그 미디어는 아닌데요. 특히나 이제 IT 관련되거나 인터넷 그 매체 같은 경우, 특히나 IT 매체는 사실 거기는 어떤 감성적인 얘기가 들어갈 내용은 좀 없잖아요. IT 쪽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AI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그렇게 작성한 걸 그냥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어떤 사람의 그 생각이라든지 어떤 논적, 관점,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화된 컨텐츠 생성은 지금 어린 친구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화된 그 컨텐츠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의 이 AI 기술이 붙어서 유튜버들이 다양한 그 각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마케팅 쪽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잘 하려면 사실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수집이 돼야 되고, 그 데이터도 어떤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 타겟,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면 그 타겟에 맞게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예전에는 되게 수작업처럼 수집을 했다면, 지금은 자동화로 수집을 하고, 수집한 또 그 데이터를 자동화로 전처리를 하고, 전처리를 잘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호도라든지 지향점이라든지 이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고점에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이제 저희의 분야죠. 자, 요새 보면 그 교육부 산하일까요? 이게 그 교수 학습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메일이 가끔 한 학기에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3-4번, 4-5번 받아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교수법 센터인가요? 거기서 메일 받아보셨죠? 자, 아마도 참여는 안 해도 그 타이틀이나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거의 100% 생성형 AI에 관한 그 주제로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4일 동안 그 진행하는 이 강의를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오셨다면 사실상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용하는 사용법을 설명한다거나 그렇게 이 강의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용법이라든지 어떤 활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 나서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잘 찾아나갈 수 있는지를 저는 사실상 목표하면서 이 강의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도구적 측면에서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뉴얼을 가르친다고 해야 될까요? 포토샵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메뉴가 어떻게 있고,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툴들을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고 와 같이 뭐 캔바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캔바였나요? 잠깐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링크를 열고 뭐 템플릿을 받고 하는데 저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강의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저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지금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크게 뭐 이렇게 멋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는 사실 폰트를 선택하고 이 배경을 놓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생성되어 있는 그 슬라이드가 저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동으로 만들어졌지만 다 고쳐야 했고 그러다가 이건 내가 쓸 도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화로 얘가 생성은 잘 해주는데 잘 해주는 그 결과물이 내 마음에 딱 들어맞으면 이 생성형 AI는 되게 착한 애죠. 좋은 애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졌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죠. 자, 여기에서 좀 점프업을 해서 맨 마지막 단계 코드 생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를 생성해 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한 대로 애가 잘 짜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디버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내가 처음부터 짤 걸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하는 쪽에서의 얘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교육자지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개발자군에서 커서라고 하는 이제 생성형 AI 도구가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이 생성형 AI의 역할이 굉장히 나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분류를 뭐 한 5개 정도로 나누긴 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만날 산업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은 안 됐지만 우리의 학교 세종대학교에 제가 카운트를 해본 바로는 48개 학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카운트를 했습니다. 저희 학과도 사실은 제가 인공지능학과인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바뀌었고요. 이름이 조금씩 바뀐 학과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좀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과학과 제 분야는 좀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멉니다. 얼마 전에 세종대 신문사에서 저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되게 당황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속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친절하게 답신을 줬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학과들이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학과가 작게 다 융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이걸 잘해요 라고 규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카테고리가 어떻게 산업이 나눠져 있고 그 나눠져 있는 산업군 안에서 내 분야가 있으면서 AI 지금의 최신의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어필하는 게 저는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신다면 X 과목을 만드는 거에도 부합하지만 이 AI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판별형 AI는 지금까지 막 소개시켜드렸던 기존의 어떤 방식이고 우리가 학습 목표와 방법과 핵심 그 아키텍처를 우리가 우리 언어로,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 교수자
저도 포함해서 언어로 우리가 규명할 수만 있다면 사실상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 서비스 또는 모델 또는 플랫폼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애가 실질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생성형 AI와 판별형 AI와 차이입니다. 물론 판별형 AI라고 하는 애도 분류가 목적이라거나 뭐 추론이 목적이라거나 예측이 목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정의 내려져 있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하는 목적으로 이 모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류라고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갇히게 되는데 생성형 AI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연화되어 있는 도구라서 학습 목표와 학습 방법과 핵심 아키텍처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별형 AI는 주어진 입력에 대한 레이블의 확률을 학습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레이블이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도가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잘 판단하고 그러니까 분류하려면 그 확률을 높이면 돼요. 데이터에 집중했다기보다 이 데이터가 정답이야 아니면 오답이야에 대한 학습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것만 높이면 돼요. 반면에 생성형 AI는 입력과 레이블이 함께 나타날 확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얘는 좀 더 파악이 되어져야만 하는 애입니다. 학습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입력값에 대해서 정답일 확률이잖아요. 요거는 바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얘는 콤마예요. 바가 아니에요. X와 Y의 관계성에 대한 파악과 그 관계에 대한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보여질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모델이 세상을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그 세계를 경계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분포로 인식할 것인지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 목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을 만약에 내가 어떤 생성 모델을 가지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목표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생성형 모델로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좀 튜닝을 시켜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분포해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학습 원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답 간의 오차를 줄이는 손실 함수의 최소화가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와 입력해놓고 그 레이블의 정답, 오답을 봤더니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아직 몰랐는데 입력한 값과 정답이 좀 차이가 크다면 큰 차이를 점점 줄이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모델을 개선하고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자, 생성형 모델은 최대 가능한 이 관계 안에서 가능할 것을 추정해가고 적대적인 경쟁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최적화 패러다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손실함수 최소화라든지 아니면 가능도 추정, 적대적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식입니다.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별형 모델은 분류에 특화된 시그모이드 함수, 아까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활성 함수에서 그 판단하는 사용하는 함수나 아니면 특징 추출, 차원 축소 뭐 이런 거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의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면 자, 생성형 모델은 잠재 공간이라는 거, 경쟁 구조라는 거, 그리고 문맥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방식의 어떤 모형을 가져와서 구현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이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모형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성형 모델이 갖추고 있는 이 모델들을 가지고 어떻게 아키텍처 구성이 되는가, 생성형 AI 모델이 완성이 됐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서 나중에 다른 생성형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챗GPT나 뭐 클로드나 뭐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신다고 할 때 분명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 모델이 적극적으로 응용되는 걸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면, 또는 지금의 우리들의 학생들이 어떻게 요거를 활용해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를 좀 마지막 시간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